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토마스라는 이름이 지혜로운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고 사람들이 행복하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가르침 중 하나는 자연법에 관한 것이었죠. 그는 자연법이란 것이 신이 창조한 우주의 질서이며 인간은 이를 따를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루는 토마스가 마을 광장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조곤조곤 말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자연은 특정한 규칙과 질서 속에서 살아갑니다. 산들바람과 강물의 흐름, 그리고 새들의 이동 경로에는 모두 신의 지혜가 담겨있지요. 우리는 이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따를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과연 토마스의 말에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군중 속에서는 한 청년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토마스 선생님, 그가 물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이성이 이 자연법을 쉽게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토마스는 미소를 지으며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좋은 질문이네. 우리의 이성이란 때때로 흐려질 수 있지.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자연법을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그것은 마치 안개 속에서 길을 찾는 것과 같단다. 처음엔 어렵더라도 서서히 길이 보일 것이야. 그날 토마스는 자연법의 구체적인 예시로 생명이, 보존과 진리의 추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말했다. 자연법을 깨닫는 방법 중 하나는 우리 자신을 자연에 통합시키는 것이네. 나무가 자라나고 꽃이 피어나는 것을 관찰해보게. 그들은 생명을 보존하고 종족을 번식시키는 데 집중하지.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라네. 토마스의 이러한 이야기들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동물들이나 식물뿐만 아니라 사람들 역시 자연법을 따를 때 비로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진실되고 조화롭게 살아가야 하네. 토마스는 덧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따를 수 있는 최고의 자연법이기 때문이지. 세월이 지나면서도 토마스의 가르침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자연법을 삶의 지침으로 삼았고 이를 통해 얻은 지혜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생명을 존중하며 진실된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신의 질서와 조화를 이해하는 데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이론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에 그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의 일상과 삶 속에서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자연법이란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마지막으로 청중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연법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행복과 다른 이들의 행복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길임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도 토마스의 이야기는 여러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진정한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토마스 홉스의 자연 상태에 대한 설명은 우리를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아침 당신은 갑작스러운 소음과 함께 깨어납니다. 창문 밖을 보니 거리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소리치며 물건을 움켜쥐고 전쟁터처럼 보이는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바로 자연 상태가 도래한 것입니다. 모든 형태의 정보와 법적 시스템이 무너지고 홉스가 묘사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경악과 두려움 속에서 이 새로운 세계를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 고민합니다. 주변 집들을 둘러보니 이웃들이 문을 굳게 닫고 방어 태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생존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누군가와 동맹을 맺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친구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가장 큰 위협일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배신을 주저하지 않을 테니까요. 이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니 사람들은 점차 지쳐갑니다. 혼란 속에서 고립된 생활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때 몇몇 주민들은 모여 해법을 찾기 위해 회의를 엽니다. 그들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싸움 대신 협력을 통해 질서를 되찾고자 합니다. 회의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은 오래된 문서를 꺼내듭니다. 그것은 바로 홉스의 리바이어던입니다. 그들은 홉스의 사상을 따라 각자의 권리를 집합적으로 양도하여 공동의 권위를 만들고 이 권위가 질서와 안전을 보장하도록 하자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에 따라 한 명의 리더를 뽑아 그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하자는 사회계약을 제안합니다. 회의의 결론에 따라 리더가 선출되고 그는 즉시 질서를 되찾기 위한 법령을 발표합니다. 작은 마을의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경의 리바이어던처럼 강력한 권력을 행사합니다. 이 새로운 통치자는 홉스가 상상했던 대로 절대적인 권력을 통해 모두의 안정과 번영을 보장합니다. 자연 상태가 만들어낸 광란 속에서 참담했던 현실이 이제는 질서와 안정을 찾게 됩니다.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쉽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을 통해 깨닫습니다. 인간 본성에는 이기심이 깔려있지만 협력과 계약을 통한 외부의 권위가 필요할 때가 있음을 말입니다. 이렇게 자연상태는 단순한 이론이 아닌 우리가 사회의 질서와 법제도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는 또 다른 교훈이 됩니다. 연합과 협력을 통해 스스로를 구제한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적한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의 이름은 자유의 숲이었고 그곳에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날씨를 조종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각자의 욕망대로 날씨를 변화시키다 보니 마을이 혼란의 독간이가 되었다는 것이었죠. 쾌활한 젊은 농부는 매일 장미처럼 빛나는 해를 원했고 호숫가의 낚시꾼은 흐린 날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젊은 연인들은 로맨틱한 비 내리는 날을 꿈꾸었죠. 이러다 보니 날씨는 시간대마다 종잡을 수 없게 변했고 마을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농작물은 자라지 않았고 호수는 가뭄과 홍수를 반복하면서 생선이 줄어들었으며 사람들은 점점 불만에 차게 되었어요. 어느 날 마을의 오래된 나무 아래에 살던 현자 할아버지가 주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분은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이라는 이론을 소개하며 이야기했어요. 모두가 자신만의 욕망을 추구하면 결국 목마른 마을만이 남는다네. 우리가 모두 원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겠나? 진정한 자유는 서로를 존중하고 성장을 가능케 하는 환경에서 얻을 수 있다네. 할아버지의 제안은 각자의 개인적 자유를 잠시 접어두고 공동의 의지에 나의 소망을 맡기는 것이었어요. 즉, 모든 주민들이 모여 가장 좋은 날씨의 조합을 결정하고 이를 공동체적 결정을 통해 실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의견을 내었고 논의와 숙고 끝에 일주일의 날씨 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농부들의 날로 화창하게, 수요일은 낚시꾼을 위한 흐린 날로, 금요일은 연인들을 위해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로 했죠. 한 달 후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농작물은 풍성하게 자라기 시작했고 호수에는 낚시꾼들이 치고받으며 잡아올리는 물고기가 흔들거렸으며 마을은 다시금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자유의 숲에 찾아와 그들의 놀라운 발명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주민들은 깨달았습니다. 개인의 욕망을 넘어서 공동의 이익을 우선시함으로써 오히려 자신들의 기본적인 욕구가 더 잘 충족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렇게 얻어진 자유는 진정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유의 숲은 다시 그 이름에 걸맞은 평화로운 마을이 되었고 이 이야기는 먼 훗날까지 전해지면서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가끔 자신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느낄 때 우리는 이 마을의 교훈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공동의 가치를 만났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실현된다는 것을요. 네 번째 이야기. 피터 싱어의 효율적 이타주의 이론에 대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효율적 이타주의가 실제로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부모님을 돕는 길잡이라는 별명이 붙은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이크였는데 제이크는 어릴 때부터 그의 부모님께서 마을 사람들을 돕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모범적인 자선가들이었지만 그들의 선행은 주로 마을 내에서 이루어졌죠. 제이크는 이러한 부모님의 모습을 존경하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이크는 도서관에서 피터 싱어의 책을 발견하고 효율적 이타주의라는 개념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옆집 사람을 돕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인터넷을 통해 멀리 떨어진 아프리카 지역에서 열악한 위생 환경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보고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제이크는 마을 회관에서 열린 연설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기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부금이 가장 잘 활용될 수 있을지를 연구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기부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즉, 돈을 더 모으려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금액으로 최대한 큰 영향력을 미치자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모두가 그의 열정에 감명을 받았고 그들의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제이크의 계획을 지지했습니다. 제이크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연구를 시작했고 위생시설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는 기부금을 직접 관리하여 현지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그 결과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펌프가 설치되었고 많은 어린이들이 가벼운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이크의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효율적 이타주의는 단순히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주는 것, 즉 우리의 자원을 이용해 세상의 최대한의 긍정적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피터 싱어의 철학 덕분에 제이크는 그의 마을을 넘어 더 넓은 세상을 돕기 위한 길을 찾게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제이크의 얘기는 단지 이야기일 뿐이지만 현대 사회에서 효율적 이타주의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제이크처럼 우리 모두가 가진 작은 힘이 더 큰 선을 만들 수 있음을 믿으며 그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